넌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죽을 거야. 그 양주가 제 머리를 타고 천천히 흘러내릴 때 저는 5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1973년 3월 졸업식이 끝난 교실 뒤편에서 제 교복 단추를 억지로 뜯어가던 그 아이의 차가운 눈빛을요. 그리고 제 귓가에 속삭이던 그 날카로운 목소리를요. 야, 순자야, 넌 평생 이렇게 살 거야. 가난뱅이는 가난뱅이답게 살아. 그 목소리가 50년이 지난 지금도 제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요. 2023년 10월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특급 호텔 연회장에서 고등학교 졸업 50주년 동창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초대장을 망설임 없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보낸 초대장을 매번 똑같이 버렸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가서는 안 되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면 50년 동안 꽁꽁 얼려두었던 무언가가 깨어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순자야, 제발 한 번만 가보자. 우리 나이가 벌써 70인데 앞으로 또 언제 만나겠니? 다들 보고 싶어 한다니까. 오랜 친구 미란이가 제 작은 아파트까지 찾아와서 제 손을 꼭 잡으며 애원하듯 말했을 때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란이는 제가 고등학교 때 유일하게 손 내밀어준 친구였지만 이번만큼은 그녀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미란아, 난 그 사람들 보고 싶지 않아. 특히 그 사람은 더더욱. 그 사람이 누군데 혹시? 미란이는 제 얼굴을 보더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를 피하고 싶어 하는지를요. 하지만 미란이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저는 동창회 당일 오후 그녀가 직접 가져온 옷을 입고 호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동안 제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로 반백의 노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70대가 된 옛 동창들, 누군가는 지팡이에 의지하고 누군가는 휠체어를 타고 누군가는 자식들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늙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연회장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이순자 아니야? 야, 너 진짜 오래 살았다. 나 알아보겠어. 제가 들어서자마자 그 목소리가 귀청을 찢듯이 들려왔습니다. 민정이. 제가 평생 잊을 수 없었던, 아니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었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했습니다. 큰 목소리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으고 거칠게 웃으며 주변을 압도하고 타인을 깔보는 그 눈빛마저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얼굴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도한 성형으로 부자연스럽게 당겨진 피부, 어색하게 부풀어 오른 볼, 진하게 그린 화장 아래로 깊게 패인 주름들, 그리고 온몸을 뒤덮은 명품 로고들, 샤넬 백, 에르메스 스카프, 구찌 벨트까지 온통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어쩐지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저 1시간만 참고 나가면 되겠지. 미란이 얼굴만 봐주고 나가면 되겠지. 그렇게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저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50년 전에도 그랬듯이요. 야, 순자야, 너 뭐 하고 살아? 아직도 그 가난뱅이 티 나네. 옷 좀 그렇게 수수하게 입고 다니지 마. 우리 동창회 이미지 떨어진다니까. 술에 취한 그녀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동창들이 힐끗힐끗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정의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50년 전 교실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제 앞에 놓인 물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잔 속 제 얼굴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야, 너 내 말 안 들려? 귀까지 먹었냐? 아직도 벙어리야? 정희가 제 테이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양주 한 병이 들려 있었고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보아 이미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손이 핸드백을 꽉 움켜쥐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안에는 50년 동안 간직해온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양주를 제 머리 위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부었습니다. 찰랑. 차가운 액체가 제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마를 타고 눈꺼풀을 타고 뺨을 타고 턱을 타고 목덜미까지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양주 특유의 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옷깃으로 스며든 차가운 액체의 등줄기가 오싹해졌습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음악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50년 전 바로 그때처럼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양주에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고 미란이가 골라준 흰 블라우스는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제 손에서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줍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제 앞에서 낄낄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야, 순자야, 옛날 생각나지? 넌 언제나 이랬잖아. 맞고만 있고 당하고만 있었지. 지금도 똑같네. 그녀 뒤에서 몇몇 사람들도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50년 전에도 그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정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차갑고 오만하고 여전히 자신이 사람을 짓밟을 수 있다고 믿는 그 눈빛을요. 그리고 저는 아주 조용히 떨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야. 제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사는지 너는 모르는구나. 정희가 다시 낄낄 웃었습니다. 뭐, 너가 어떻게 사는데 아직도 가난하게 살잖아.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백을 주워들고 조용히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정희 웃음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지만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호텔 로비의 대리석 바닥을 걸으며 저는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50년간 꽁꽁 얼려두었던 무언가가 그 순간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분노보다 더 차갑고 더 단단하고 더 오래 숙성된 무언가였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양주에 젖은 머리, 흠뻑 젖은 옷, 번진 화장. 70세 노인의 초라한 모습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저는 핸드백에서 낡은 교복 단추 하나를 꺼냈습니다. 녹슨 금색 단추, 50년 전 정희가 제 교복에서 억지로 뜯어간 바로 그 단추였습니다. 저는 그날 교실 바닥에 떨어진 그 단추를 주워서 평생을 간직해왔습니다. 왜 간직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의 모욕을, 그날의 수치를, 그날의 무력함을 절대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젖은 옷을 대충 닦아내고 호텔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제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요. 밤 10시가 넘은 시각, 텅 빈 사무실 건물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상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어두운 복도를 지나 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면서 파란 불빛이 어두운 사무실을 비췄습니다.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5글자를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인정이.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정보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소, 재산 현황, 부채 내역, 가족관계, 금융거래 내역. 모든 것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 정보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이야, 이제 시작이야. 50년을 기다렸어.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제가 지난 50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가 누구인지,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게, 얼마나 철저하게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를. 일주일. 단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1973년 봄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여자고등학교 3학년 5반 교실 뒤편 구석 자리에 앉아서 저는 매일 아침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오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신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요. 저는 가난했습니다. 우리 집은 단칸방이었고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으며 어머니는 남의 집 가정부로 일하셨습니다. 제 교복은 언니가 입던 것을 물려받은 거였고 그마저도 너무 낡아서 곳곳이 해져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싸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면 저는 늘 도서관으로 도망쳤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다른 아이들이 도시락을 펼칠 때 느껴지는 그 시선들이었습니다. 순자는 또 도시락 없네. 엄마가 안 싸줬나 봐. 불쌍하긴. 불쌍하다는 말. 저는 그 말이 가장 싫었습니다. 그리고 민정이가 있었습니다. 정이는 저와 정반대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남대문에서 큰 상회를 운영하는 부자였고 정이는 늘 새 교복을 입고 왔으며 가방도 신발도 매주 바뀌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도시락통 3개를 펼쳐놓고 친구들과 나눠 먹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부러웠습니다. 정이의 깨끗한 교복, 반짝이는 구두, 예쁜 머리핀들이 그저 부러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2학년 가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날도 저는 점심시간에 도서관으로 가려고 교실을 나서는데 정이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 뒤에는 늘 따라다니는 4-5명의 아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야, 순자야. 너 점심 또 안 먹어? 응. 배 안 고파서. 거짓말하지 마. 돈 없는 거잖아. 정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주변 아이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너 우리한테 빚졌잖아. 지난번에 내가 빌려준 돈 기억 안 나? 저는 당황했습니다. 빌려준 돈이라니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500원 빌려줬는데 아직도 안 갚았어. 이자 붙여서 1,000원 내. 나 빌린 적 없는데. 뭐 거짓말하는 거야? 정희가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 계단 밑으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도 모른 척 했습니다. 계단 밑 어두운 공간에서 정희와 그 무리들은 제 가방을 뒤졌습니다. 지갑을 열어보고는 비웃었습니다. 고작 200원. 이게 뭐야? 그게 전부야. 버스비랑. 버스비. 그럼 걸어가면 되잖아. 정희는 제 지갑에서 200원을 꺼내갔습니다. 그리고 제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다음엔 더 가져와. 알았지? 그날부터였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정희 무리는 저를 계단 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진 돈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처음에는 몇백 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000원, 2,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주신 생활비를 숨겨야 했고 집에서 몰래 돈을 챙겨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돈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한 푼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비로 다 쓴 뒤였습니다. 돈이 없다고? 정희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제 손목 시계를 보더니 빼앗아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제가 가진 유일한 귀중품이었습니다. 이거라도 팔아야겠네. 안 돼. 그건 할아버지가. 제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정희는 그 시계를 던져버렸습니다.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진 시계는 그대로 깨져버렸습니다. 울지 마. 징그러워.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울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3학년이 되어서도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니, 더 심해졌습니다. 돈을 뺏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정희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냈습니다. 제 신발을 화장실 변기에 넣기도 했고 제 교과서에 음식물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체육 시간에는 일부러 공을 제 얼굴에 던졌고 청소 시간에는 제게만 화장실 청소를 시켰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 아이들은 모두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정의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한 번 말씀드렸지만 돌아온 대답은 이것뿐이었습니다. 너희들끼리 잘 해결해봐. 선생님이 일일이 나설 수는 없단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견디고 견디다가 드디어 졸업식 날이 왔습니다. 1973년 3월 2일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오늘만 지나면 다시는 저 아이들을 볼 일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와 짐을 챙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희가 제 뒤에 다가왔습니다. 야, 순자야.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방을 챙겨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제 교복깃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제 교복에 달린 단추 하나를 손으로 잡더니 힘껏 뜯어냈습니다. 뜯어진 단추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딸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요. 이거 기념품으로 가져갈게. 너희 같은 가난뱅이들 괴롭힌 거 너무 재밌었거든. 정희는 그 단추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야, 순자야, 잘 들어. 넌 평생 이렇게 살 거야. 가난뱅이는 가난뱅이답게 살아야 해. 절대 잘 살 생각하지 마. 그리고 웃으며 교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실밥들을 보면서요. 모두가 교실을 떠나고 텅 빈 교실에 저 혼자 남았을 때 저는 조용히 바닥에 앉아서 그 실밥들을 주웠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교복을 벗었습니다. 단추가 뜯긴 자리에는 구멍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구멍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무엇을 할지는 몰랐습니다. 어떻게 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나는 절대 이렇게만 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이 모욕을 되갚을 거야. 그 다짐을 잊지 않기 위해 저는 교복에서 떨어진 단추를 하나 찾았습니다. 정이가 뜯어간 단추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단추를 작은 천 주머니에 넣어서 평생 간직했습니다. 50년 동안요. 동창회 초대장이 처음 도착한 건 2023년 9월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50주년 기념 동창회에 초대합니다. 흰 봉투 안에 금박으로 인쇄된 초대장을 보며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50년 만에 그 사람들을, 특히 그 사람을 다시 만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친필 편지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야, 우리 꼭 만나자. 내가 오지 않으면 내가 직접 찾아가겠어. 미란이. 고등학교 시절 유일하게 제 편이 되어준 친구였습니다. 정의 무리가 저를 괴롭힐 때 말리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몰래 위로해주던 아이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3번째 초대장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10월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야, 나 미란이야. 문 열어. 깜짝 놀라서 문을 열었습니다. 50년 만에 만난 미란이는 많이 늙어 있었지만 여전히 그때 그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너 어떻게 내 주소를? 동창회 준비하면서 다들 찾았지. 순자야, 정말 오랜만이다. 미란이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제 손처럼 거칠고 주름투성이었습니다. 들어와. 차라도 한잔하고 가.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미란이는 제 집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야, 너 혼자 사니? 응. 결혼 안 했어. 왜? 좋은 사람 없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결혼할 기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무언가에 제 인생을 바쳤으니까요. 순자야, 동창회 꼭 가자. 우리 나이가 벌써 70이야. 앞으로 또 언제 만나겠어. 미란아, 난 가고 싶지 않아. 왜, 혹시 정이 때문이야? 제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미란이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순자야, 나 다 알아. 고등학교 때 정이가 너한테 한 짓들. 미안해. 그때 내가 막지 못해서. 미란아, 내 잘못이 아니야. 맞아. 내 잘못은 아니지. 하지만 나도 방관자였어. 그게 평생 마음에 걸렸어. 미란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순자야, 한 번만 가보자. 정이 그년 지금 별로 잘 사는 것도 아니래. 이혼했고 애들이랑도 사이 안 좋고 너한테 빌붙을 것도 없어. 제발.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지만 미란이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단 1시간만 있다가 나올게. 고마워, 순자야. 그렇게 저는 동창회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동창회 당일 10월 마지막 토요일이었습니다. 미란이가 준비해온 옷을 입었습니다. 심플한 흰 블라우스와 검은 치마, 그리고 미란이가 빌려준 작은 핸드백. 순자야, 이거 가지고 가. 미란이가 핸드백을 건넸을 때 저는 그 안에 낡은 교복 단추를 넣었습니다. 50년간 간직한 그 단추를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강남의 특급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로비, 반짝이는 샹들리에, 그리고 하나둘씩 모여드는 흰 머리의 노인들. 저기 봐, 김 선생님도 오셨네. 미란이가 가리킨 곳에는 우리 담임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90세가 넘으셨을 텐데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오래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민정이. 연회장 한가운데서 큰 목소리로 웃으며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명품을 두르고 과도하게 화장한 얼굴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저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구석 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요. 순자야,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50년 만에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사회를 맡은 남자 동창이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미란. 미란이가 일어나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정이. 정희가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과장되게 인사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지만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이순자. 저는 조용히 손만 들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박수도 듬성듬성했습니다. 아마 저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정의는 달랐습니다. 어머, 이순자. 야, 순자 왔어. 정의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 진짜 순자네. 야, 너 진짜 오래 살았다. 내가 알아보겠어. 정희가 술잔을 들고 제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보아 이미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야, 순자야, 너 지금 뭐 하고 살아? 결혼은 했어. 애들은? 왜 대답을 안 해? 말 좀 해봐. 정희가 제 옆에 서서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술 냄새가 났습니다. 야, 너 옷 좀 봐. 아직도 그렇게 수수하게 입고 다녀? 우리 동창회 이미지 떨어지겠다. 명품 좀 사 입어, 명품.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불편한 웃음이었지만 아무도 정의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제 손은 핸드백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단추가 느껴졌습니다. 야, 이순자, 너 내 말 안 들려? 귀까지 먹었냐?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녀는 제 앞 테이블에 손을 짚고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아, 맞다. 너 고등학교 때도 벙어리였지. 맞지? 그 순간
50년 전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계단 밑 어두운 공간, 빼앗긴 돈, 화장실 변기에 던져진 신발, 뜯긴 교복 단추, 그리고 그날 들었던 그 말. 넌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정희는 테이블에서 양주 한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거의 다 마신 병이었지만 아직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야, 순자야, 옛날 생각나게 해줄까? 그녀가 무슨 짓을 할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그 양주를 제 머리 위로 천천히 부었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제 머리카락을, 이마를, 뺨을, 목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흰 블라우스가 젖었고 양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음악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고개를 돌렸고 다른 동창들은 휴대폰을 보거나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50년 전처럼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양주에 젖은 채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를 들으며 정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낄낄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야, 순자야, 기분 어때? 옛날 생각나지?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희야.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사는지 너는 모르는구나. 정희가 다시 웃었습니다. 뭐, 너가 어떻게 사는데 여전히 가난하잖아. 꼴 좀 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드백을 주워들고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왔을 때 미란이가 뒤쫓아왔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미란아, 먼저 가. 나 혼자 있고 싶어. 하지만 괜찮아. 정말로. 저는 미란이를 안심시키고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양주에 젖은 머리, 흠뻑 젖은 옷, 번진 화장. 70세 노인의 초라한 모습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은 달랐습니다. 50년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그 순간 깨어났습니다. 저는 핸드백에서 낡은 교복 단추를 꺼냈습니다. 녹슨 금색 단추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정희야, 이제 시작이야. 저는 호텔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의도 국제금융센터로 가주세요. 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제가 40년간 일해온 바로 그곳으로요.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43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텅 빈 복도를 지나 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넓은 사무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커다란 책상,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 이곳이 제가 지난 40년을 보낸 곳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양주에 젖은 옷을 입은 채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파란 불빛이 어두운 사무실을 비췄습니다. 민정희. 5글자를 천천히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정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현재 주소 서울 강동구 일보빌라 302호 전세 1억 5천만 원 혼인 관계 2003년 이혼 자녀 아들 민준혁 42세 딸 민수진 39세 금융거래 내역 대부업체 채무 2억 1천만 원 신용카드 연체 8,300만 원 부동산 없음 빌라는 전세 소득 없음. 저는 화면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의는 겉으로는 명품을 걸치고 있었지만 실상은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로 자녀들에게 의지하며 살아왔지만 그마저도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 아들 민준혁의 정보를 조회했습니다. 직업 일보테크 대표이사 회사 현황 부실 기업, 누적 적자 15억 원 담보, 대출 3억 원 어머니, 민정이 공동보증인 투자 사기 의혹 피해자 12명, 피해액 약 8억 원, 정의의 딸 민수진, 직업 주부 남편 회사원 특이사항, 어머니와 연락 두절 상태 2년째. 저는 모든 정보를 프린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형광펜으로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업체 채무, 카드 연체, 아들의 부실 기업, 공동보증, 투자 사기.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곧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살짝만 밀면요.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50년을 기다렸는데 며칠 더 기다리는 것쯤이야. 제대로 된 복수는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머리를 말끔히 빗어 넘기고 가벼운 화장을 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이 이사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곳 대한저축은행의 비공개 최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부실채권관리팀의 총괄 이사였습니다. 40년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검정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잠은 하루 4시간도 못 잤습니다.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며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 저축은행 말단 직원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부실채권 회수, 담보 처리, 법적 절차.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들을 도맡아 했습니다.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옷도 사지 않았고 외식도 하지 않았고 여행도 가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저는 작은 빌딩에 지분을 샀습니다. 20년이 지났을 때 저축은행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이 지났을 때 저는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자산 500억 원대에 숨겨진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여전히 작은 아파트에 살았고 수수한 옷을 입었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로 들어가 부하 직원을 불렀습니다. 김 과장, 잠깐 와보세요. 네, 이사님. 김 과장은 40대 남자로 부실채권 회수 업무의 베테랑이었습니다. 대부업체 캐피탈 채권 목록 좀 가져와 주세요. 네,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10분 뒤 김 과장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천천히 넘기며 한 이름을 찾았습니다. 민정이. 채무액 2억 1천만 원. 김 과장, 이 채권 우리가 매입할 수 있을까요? 민정이 씨요. 잠깐만요. 네, 가능합니다. 캐피탈에서 부실 채권 정리 중이라 헐값에 팔려고 합니다. 얼마예요? 액면가 2억인데 아마 5천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을 겁니다. 매입하세요. 오늘 중으로. 네, 이사님, 이 채권은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상관없어요.
매입하세요. 알겠습니다. 김 과장이 나가고 저는 다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민준혁의 회사 정보를 다시 조회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그 중 하나가 우리 계열 은행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대출심사팀장님. 저 이순자입니다. 테크 대출건 좀 검토해 주세요. 네, 부실 우려가 있어서요. 짧은 통화였지만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사기 피해자들의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민준혁의 회사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한 12명의 사람들. 저는 조용히 그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귀하께서 민준혁 씨에게 투자한 금액을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월요일이 지나갔습니다. 화요일에는 채권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민정이의 2억 1천만 원 채무가 이제 제 손에 있었습니다. 수요일에는 민준혁의 대출이 부실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목요일에는 투자 사기 피해자 중 5명이 제 편지를 받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금요일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민정희 씨와 민준혁 씨에 대한 법적 조치를 준비해 주세요. 어떤 조치를 원하십니까? 채무 변제 청구, 담보 처분, 투자 사기 고소 지원, 모든 것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왔습니다. 동창회로부터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교복 단추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희야, 준비는 끝났어. 월요일부터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민정희에게 채무 변제 독촉장이 발송될 것이고, 민준혁의 대출이 회수 절차에 들어갈 것이고, 투자 사기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될 것이었습니다. 합법적으로요. 완벽하게요. 그리고 되돌릴 수 없게요. 저는 50년을 기다렸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그 모욕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야 가장 달다고 했습니다. 50년이면 충분히 차가워졌겠죠. 월요일 아침 9시 민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민정희 씨 맞으신가요? 대한저축은행 채권관리팀입니다. 네, 무슨. 귀하께서 캐피탈에 지고 계신 채무 2억 1천만 원이 저희 은행으로 양도되었습니다. 일주일 내로 전액 상환하시거나 법적 조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깐만요. 그 돈은 제가 조금씩 갚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만 채권이 양도되면서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일주일 내 전액 상환입니다. 일주일. 그게 무슨.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희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억이 넘는 돈을 일주일 안에 갚는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정희의 아들 민준혁이 은행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민준혁 대표님, 귀사에 대출해드린 3억 원을 즉시 회수하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왜 갑자기? 부실 대출 심사 결과 회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주 내로 전액 상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주, 그건 불가능합니다. 회사가 지금 자금 상황이. 그렇다면 담보물 처분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동보증인이신 민정희 씨께도 통지하겠습니다. 준혁은 전화를 끊고 급히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나도 큰일 났어. 은행에서 2억을 당장 갚으래. 뭐, 엄마, 나도 3억 당장 갚으래. 어떡해. 모자는 동시에 패닉에 빠졌습니다. 화요일, 정희는 이곳저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들, 친척들, 동창들. 하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전화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미안한데 나도 형편이 어려워서.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말이야. 다음에 연락할게. 모두가 외면했습니다. 준혁의 상황은 더 나빴습니다. 수요일, 그의 사무실에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민준혁 씨 맞으시죠? 투자 사기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사기, 무슨 말씀이세요? 피해자 12명이 공동으로 고소했습니다. 총 피해액 8억 원입니다. 준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지금까지 조용했는데 갑자기 왜 일제히 고소를 한 걸까요? 목요일, 정희의 집 문 앞에 법원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채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채무 변제 청구 소속, 그리고 또 다른 우편, 담보물 경매 예고 통지. 그녀가 전세로 살고 있는 빌라마저 경매로 넘어갈 위기였습니다. 아들이 이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안 돼. 이러면 나 갈 곳이 없는데.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준혁의 회사 직원들이 하나둘씩 사표를 냈습니다. 월급이 밀린 지 2달째였기 때문입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도 살아야 해서요.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줘. 대표님도 아시잖아요. 이 회사 이미 끝났어요. 준혁은 텅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고소장, 대출 독촉장, 급여 체불 신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준혁아, 우리 어떡하지? 모르겠어요, 엄마. 대체 누가, 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모든 게 일주일 사이에 터졌어요. 정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왜,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하는 걸까? 토요일 저녁, 정희는 막막한 마음에 동창회 때 봤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혹시 돈을 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였습니다. 여보세요, 영수가. 나 정희야. 정희, 무슨 일이야? 저기, 사실은 말이야.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 아, 그거? 나도 요즘 어려워서. 미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음 사람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수가? 나 정희야. 저기, 정희, 나 지금 바빠. 나중에. 또 끊어졌습니다. 10명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정희는 절망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 동창회에서 웃으며 인사하던 사람들이 모두 외면했습니다. 그때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이순자. 수수한 옷을 입고 조용히 걷고 있는 순자였습니다. 정희는 순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순자라면 혹시 모르지 않을까? 저 애는 착하니까. 순자야. 정희가 달려갔습니다. 순자는 멈춰서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야. 순자야.
나 좀 도와줘.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채 화장이 번진 얼굴로 순자 앞에 섰습니다. 뭘 도와줄까? 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돈 좀 빌려줘. 제발. 나 지금 정말 큰일 났어. 빚쟁이들이 나한테 2억을 당장 갚으래. 준혁이도 회사가 망해가고. 제발. 정희는 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길거리에서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정희는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순자야, 제발.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나 진짜 갚을게. 꼭 갚을게. 순자는 정희를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은 정희, 눈물 흘리는 정희, 애원하는 정희를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희야. 응. 기억나니? 1973년 3월 2일.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졸업식 날, 내가 내 교복 단추를 뜯으면서 한 말. 순자는 핸드백에서 낡은 교복 단추를 꺼냈습니다. 50년 된 녹슨 금색 단추를요. 넌 평생 이렇게 살 거야. 가난뱅이는 가난뱅이답게 살아야 해.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 응. 5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않았어. 내가 나한테 한 모든 것들을요. 순자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정희야, 이제 내 차례야. 내가 평생 이렇게 살 거야. 뭐라고? 모든 게 나였어. 내 빚을 산 것도, 준혁이 대출을 회수한 것도, 투자 사기 피해자들을 고소하게 도운 것도 다 나였어.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난 가난뱅이가 아니야, 정희야. 난 지난 50년을 이 순간을 위해 살았어. 순자는 정희의 앞에서 그 교복 단추를 꺼내 들었습니다. 50년이 걸렸어. 하지만 이제 끝이야. 그리고 순자는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요. 바닥에 무릎 꿇은 채로 남겨진 정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순자야. 하지만 순자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괴롭혔던 그 아이가 50년 만에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것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정이의 빌라는 경매로 넘어갔고 그녀는 쪽방촌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들 민준혁은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고 딸 민수지는 여전히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뉴스와 서류로 확인했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조용히 아무 감정 없이요. 승리했습니다. 50년을 기다린 복수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저녁 저는 여의도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교복 단추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사님?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노크했습니다. 네. 민정희 씨 관련 모든 서류 정리가 끝났습니다. 채권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쪽에 남은 자산이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사님, 그런데 괜찮으세요? 요즘 계속 힘들어 보이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과장은 조용히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소파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0년을 이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도 사귀지 않았습니다. 여행도 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일만 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권력을 쌓았습니다. 왜요? 민정이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수는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앞으로의 삶이요. 수요일 아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란이었습니다. 순자야, 너 어디야? 집에도 없고 사무실에 있어. 사무실, 순자야, 나 좀 만나자.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그냥 만나자. 제발. 미란이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강남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미란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순자야, 왜 그래, 미란아? 너 정희한테 뭐 한 거야? 저는 침묵했습니다. 정희가 완전히 망했어. 집도 없고 아들은 감옥 갔고 다들 내가 그랬다고 하던데 사실이야? 응. 미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자야, 너 대체 누구야? 어떻게 그런 일을? 미란아, 난 지난 50년을 복수를 위해 살았어. 정희가 나한테 한지 기억하지? 그걸 갚았을 뿐이야. 하지만 순자야, 이건 너무해. 사람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다니. 미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정희는 지금 쪽방촌에서 혼자 살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아파도 병원도 못 가. 70 다 된 노인이 그렇게 살고 있어. 너 그래도 괜찮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야, 복수는 끝났잖아. 이제 그만해. 제발. 미란아. 순자야, 너 행복해? 복수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 미란이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었으니까요. 전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공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쪽방촌을 찾아갔습니다. 미란이에게 주소를 물어서요. 좁은 골목, 낡은 건물들, 쓰레기 냄새. 그곳은 제가 어린 시절 살았던 동네와 비슷했습니다. 민정이가 사는 쪽방 문 앞에 섰습니다. 얇은 문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노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문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약하고 떨리고 아픈 기침이었습니다. 저는 문 앞을 떠나 계단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그 교복 단추를 꺼냈습니다. 50년 동안 간직한 단추. 복수의 상징. 하지만 이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70세가 되어서 처음 우는 것 같았습니다. 난 뭘 위해 이렇게 산 거지? 평생을 복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도, 우정도, 행복도 모두 포기했습니다. 오직 복수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수는 끝났지만 제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허함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사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췌장암입니다. 3기고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치료를 받으면 1년에서 2년 정도.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멍하니 거리를 걸었습니다. 1년에서 2년. 70세의 나이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짧은 시간을 무엇을 하며 보내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70세 노인의 얼굴, 깊은 주름, 흰 머리. 나는 행복했을까?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분노 속에 살았고 복수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수는 끝났지만 제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50년 동안 모아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정의에 대한 자료들, 복수 계획 메모들, 그리고 한 장의 오래된 사진,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17세의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꿈은 정의의 괴롭힘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복수만 남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낭비한 거야. 금요일 밤 다시 쪽방촌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정의의 문을 노크했습니다. 누구세요?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순자. 문이 열렸습니다. 정의가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더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낡았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순자, 너 왜? 들어가도 돼. 정의는 멍하니 길을 비켜줬습니다. 좁은 쪽방, 낡은 이불, 작은 냉장고, 허름한 책상. 제가 어린 시절 살던 집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저는 책상에 봉투를 하나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 1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생활비. 왜 내가 나를 모르겠어.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왜 제가 원수에게 돈을 주러 온 건지요. 정의야, 나 병에 걸렸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정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어.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 정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순자야. 진심으로 미안해. 70세가 되어서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난 어렸을 때 잘못했어. 너한테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어. 그걸 알아.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정의도 울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나도 행복하지 않았어. 한 번도. 항상 허세 부리며 살았고, 진짜 친구도 없었고, 가족들도 날 떠났어. 나도 내 인생을 망쳤어. 우리는 그 좁은 쪽방에서 두 늙은 여자가 마주 앉아 울었습니다. 50년의 원한도 복수도 이제는 무의미했습니다. 남은 것은 후회뿐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잘 살아, 정의야. 순자야. 고마워.
문을 나서는데 정희가 불렀습니다. 순자야, 나도 미안해. 진심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저는 다르게 살고 싶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진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40년간 몸담았던 저축은행을 떠났습니다. 제 지분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김 과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사님, 왜 그러세요? 건강이 안 좋으신가요? 김 과장, 그동안 고마웠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이사님,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50년간 모았던 자료들, 복수 계획서들, 정의에 대한 모든 기록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찢었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요. 모든 종이를 찢고 나니 쓰레기 봉투 2개가 찼습니다. 50년의 무게였습니다. 그것들을 버리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전 재산 500억 원을 장학재단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름은 두 번째 기회 장학재단으로요. 수혜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이요. 특히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을 우선으로 해주세요. 그 아이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꿈을 꿀 기회를 주고 싶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네, 말씀하세요. 민정이라는 사람에게 매달 200만 원씩 지급해 주세요. 제가 죽은 뒤에도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요.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랜 친구입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이제는 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미란이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70대 노인 2명, 가을 햇살 아래서요. 미란아, 나 아프대. 얼마나? 1년에서 2년. 미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자야, 치료는? 병원은? 치료 받을 거야. 하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시간이 얼마 없어. 순자야. 미란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미란아, 나 평생 행복하지 않았어. 순자야, 항상 복수만 생각했어. 정의를 망하게 하는 것만 생각했어. 그래서 결혼도 안 했고, 친구도 안 사귀었고, 여행도 안 갔어. 돈만 모았어. 권력만 쌓았어.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복수하고 나니까 텅 비어 있더라. 아무것도 없어. 행복도, 추억도, 사랑도. 아무것도. 순자야, 미란아, 나 이제 다르게 살고 싶어. 남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진짜로 살고 싶어. 미란이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한강을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저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동네의 작은 지역아동센터였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할머니, 누구세요? 나는 순자 할머니란다.
순자 할머니가 뭐 하러 오셨어요? 너희들 공부 도와주려고.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는 그곳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요. 그 중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12살 여자아이,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늘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말도 잘하지 않았고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왜 혼자 있니? 괜찮아, 할머니한테 말해봐. 한참 만에 수진이가 조그맣게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절 괴롭혀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괴롭히는데? 돈을 빼앗아요. 그리고 때려요. 제가 가난하다고.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할머니가 도와줄게. 그날부터 저는 수진이를 특별히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과 상담도 하고 괴롭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만났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수진이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학교 가는 게 무섭지 않아요. 정말? 네, 할머니가 도와주셔서. 이제 애들이 안 괴롭혀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쁨이구나. 복수로 얻는 만족감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주는 진짜 기쁨이구나.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제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몸무게가 많이 빠졌고 기력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민정이가 지역아동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정이야, 어떻게 왔어? 미란이한테 들었어. 내가 여기서 봉사한다고. 나도 도와주고 싶어서. 정이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수수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정이야, 정말. 응. 나도 남은 인생을 다르게 살고 싶어. 순자야, 너처럼. 우리는 함께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70대 노인이 과거의 원수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함께 아이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를 좋아했습니다. 순자 할머니, 정희 할머니. 네, 얘들아. 할머니들 왜 이렇게 사이가 좋아요? 정희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우린 오래된 친구야. 와, 할머니들 우정 멋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캐럴을 부르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나눠주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요. 파티가 끝나고 미란이 정희와 함께 센터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추워. 들어가자. 잠깐만. 눈 좀 보자. 우리는 눈 내리는 거리에 서서 한참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미란아, 정희야. 응, 고맙다. 너희들이 있어서. 순자야, 나 이제 행복해. 진짜로.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3명의 70대 노인이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 밤에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많이 수척해진 얼굴, 더 깊어진 주름, 하얗게 센 머리. 하지만 제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분노로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이제야 진짜 나를 찾은 것 같아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교복 단추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단추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50년의 상징, 분노의 상징.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용서의 상징, 새로운 시작의 상징. 저는 그 단추를 작은 천 주머니에 넣어서 책상 서랍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에 강물에 띄워 보낼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말한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갔습니다. 저는 이제 거의 걷지 못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미란이의 도움을 받아 지역아동센터에 갔습니다. 순자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어요? 응, 수진아. 할머니가 너희들 보고 싶어서. 할머니, 저 이번 시험에서 1등 했어요. 수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1년 전 그 눈물 흘리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수진이 대단하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용기를 주셔서요. 저는 수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수진이가 따뜻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정희도 옆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정희 할머니,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와, 예쁘다. 정말 잘 그렸네. 정희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는 눈을 마주치고 미소 지었습니다. 50년의 시간이 흘러 우리는 이제 진짜 친구가 되었습니다. 4월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이사님, 2번째 기회장학재단 설립이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장학생 선발은 다음 달에 시작됩니다. 이사님께서 직접 선발 기준을 만들어 주신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아이들이 꼭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평생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복수의 눈이 멀어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봄꽃도 저녁 노을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이제야 보입니다. 이제야 들립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5월 초 저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더 이상 집에서 지낼 수 없을 만큼 몸이 약해졌습니다. 미란이와 정희가 매일 병문안을 왔습니다. 순자야, 오늘 기분은 어때? 괜찮아. 너희들이 와줘서 행복해. 순자야, 우리가 내 옆에 있을게. 끝까지.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왔습니다. 손에 편지를 들고요. 할머니, 이거 제가 썼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서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께, 할머니는 제 영웅이에요. 제가 힘들 때 저를 도와주셨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는 이제 학교 가는 게 행복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빨리 나으세요. 수진 올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할머니도 수진이 사랑해. 할머니, 우시면 안 돼요. 빨리 나와서 우리랑 또 놀아요. 저는 수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마지막일지도 모를 포옹이었습니다. 5월 15일 아침, 저는 의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밖에 잠깐 나갔다 올 수 있을까요? 이사님, 지금 몸 상태로는. 제발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의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란이와 정희가 저를 휠체어에 태워 한강으로 갔습니다. 5월의 한강은 아름다웠습니다. 햇살이 물 위에서 반짝이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순자야, 여기서 뭐 할 거야? 저는 핸드백에서 작은 천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교복 단추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50년 전 단추야. 정희가 내 교복에서 뜯어간 바로 그 단추.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아니야, 정희야. 이제 괜찮아. 저는 그 단추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50년의 무게, 분노의 무게. 하지만 이제는 가벼웠습니다. 미란아, 정희야. 나 이제 이걸 보내주려고. 순자야. 저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미란이와 정희가 양쪽에서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한강 난간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단추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 단추는 내 평생이었어. 복수의 상징이었고 분노의 상징이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이건 나를 가둔 감옥이었어. 50년 동안 나를 올가맨 사슬이었어. 저는 단추를 하늘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보내줄 거야. 그래야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단추를 한강 물속으로 던졌습니다. 작은 단추가 햇살을 받으며 날아가다가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철퍽. 작은 소리와 함께 50년의 무게가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자야. 미란이와 정희가 양쪽에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순자야. 이제 편히 쉬어. 우리는 한강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3명의 70대 노인이 봄바람을 맞으며요.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응, 이제 정말 괜찮아. 마음이 가벼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17세의 제가 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친구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0세의 제가 그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17세의 저는 70세의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누구세요? 나는 내 미래야. 제 미래가 행복한가요?
저는 17세의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결국 행복을 찾았어. 어떻게요? 용서를 배웠어.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알게 됐어. 진짜 중요한 게 뭔데요? 복수가 아니라 사랑이야. 증오가 아니라 용서야.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 거야. 17세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아니야, 내가 고마워. 내가 있었기에 내가 있는 거니까. 5월 20일 새벽, 저는 눈을 떴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침대 옆 탁자에는 수진이가 쓴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란이가 가져다 준 꽃다발도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제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50년을 낭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1년은 진짜로 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찬란한 아침 햇살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두 번째 기회 장학재단은 오늘도 가난한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첫 해 장학생 50명이 선발되었고 그 중에는 수진이도 있었습니다. 민정희 씨는 지금도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자가 내게 두 번째 기회를 줬어요.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박미란 씨는 순자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 출판했습니다. 제목은 보내주는 용기입니다. 그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복수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당신도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의 영감을 받아 재구성한 픽션입니다. 등장하는 모든 이름과 지역은 가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가 때로는 평생을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복수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과거에 가두어 버립니다. 진정한 자유는 용서에서 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사는 것에서 옵니다. 순자는 50년이 걸렸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두 번째 기회를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것이 바로 진짜 행복의 시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그냥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